사이코패스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사례는 드물죠. 사망자가 3명이고 부상자가 이제 4명이잖아요. 부상자가 그것도 그냥 부상자가 아니에요. 실명입니다. 실명. 그렇죠. 네. 눈이 머는. 완전히 이건 뭐 그냥 어디 하나 부러뜨리는 정도가 아닌. 남편, 가족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름 얘기하죠 뭐. 그러니까 뭐 어민숙. 어민숙. 네. 어민숙이가 키가 한 170 정도 되고요. 그 당시에 2000년도인데 이쁘답니다. 용모가 뭐 수려했다는 얘기 용모가 많이 수려하고 들었죠. 아주 성격도 사근사근하고 친화력이 굉장히 높고 피부가 특히 우리 저 유니파일럿처럼 좋았다 그래요. 뽀얗고 뽀얗고, 예. 그리고 보험 설계사를 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험 설계사도 빨리도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1997년도에 졸업하자마자 한 9개월 정도 보험 그래서 설계사를 해요. 그래서 21살까지네요. 예. 근데 97년도에 또 바로 또 가출해요. 가출해 가지고 남자를 하나 만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또 바로 또 동거에 들어가요. 네. 예, 동거에 들어가고 혼인 신고는 98년 4월 17일 날에요. 그러니까 97년에 나와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와서 98년도에 4월 17일 날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는데 그때 이 남자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은 이삿짐 센터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민숙이 입장에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치 성향은 상당히 많았던 여잔데 누르고 이제 사는 거죠. 예. 네. 그리고 2000년 2월 17일 날 그러니까 딸을 2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책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사망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야기에 의하면 어민숙이가 그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됐다. 우울증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어민숙이가 우울증 약으로 모든 범행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2000년 4월 1일 날이에요. 어민숙이 이제 우울증 치료제를 이제 그 복용을 했잖아요. 네. 남편한테 투약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몽롱한 상태에 있는데 남편을 밀어가지고 뇌진탕에 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4월 28일 날 네. 또 밀어버려요. 그래서 뇌진탕이 재차 또 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보험금을 신청하는 거예요. 우연한 사고로 넘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5월 달에 보험금을 그때 34만 원을 최초로 받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남편이 불행한 게 한 달도 안 됐죠. 한 보름 만에 5월 중순이에요. 네. 또 우울증 약을 남편 먹이고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 아마 많이 먹인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 그 이 자고 있는 사람 눈꺼풀을 이렇게 들어 올려요 손으로. 그리고 거기에 들고 있던 참 이거 잔인해서 들고 있던 오핀으로 눈알을 찔러버립니다. 남편의. 그래서 남편이 실명을 해요. 오른쪽. 한쪽만 실명을 예, 하게 되죠. 불구를 만들어버립니다. 보험을 했던 사람들은 실명이 사망 다음으로 제일 보상을 높죠. 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보험금 수령 목적이라는 네. 그게 좀 전제될 수밖에 없고요. 이 남편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실명이 됐는데 2000년 6월 1일 날이에요. 빨리빨리도 진행합니다. 이 간격이. 또 뭐 똑같습니다. 패턴은 우울증 약 먹이고 잠들었어요. 남편이. 가스레인지에다가 기름을 끓입니다. 남편 얼굴에 쏟아버려요. 그래서 화상을 입혀요.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망이 보험금 제일 많고요. 실명이 그다음 두 번째고요. 화상이 세 번째입니다. 예. 보험하고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완전히 도구로 생각한 거죠. 그렇죠. 돈 벌 이건 뭐 도구인데 이게 이제 상상이 안 되실 거고 실제로 그러면은 어떻게 시댁도 있었고 남편은 가만히 있었냐.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심지어로 굉장히 조작을 잘해요. 그러니까 통제를 잘하고 무력화시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왜 그러면은 도망 나오지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못해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지난 상태입니다. 9월 9일 날이에요. 9월 9일 날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약 먹이고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요. 또 이때는 어민숙이가 칼을 들고 와서 잠자고 있는 남편 배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이때는 남편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라고 그렇죠.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남편의 정신과 전력 때문에 치료 전력 때문에 다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 해가 넘어갔어요. 2002년도입니다. 2002년도 1월 15일 날 공내시예요. 새벽 4시에 똑같은 방법으로 우울증 약 먹이고 다시 한번 남편의 배를 찌릅니다. 그때 장간막 파열로 전치 3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혀요. 이 남편은 그러니까 수도 없이 공격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민숙으로부터. 또 그렇게 한번 넘어갔죠. 2월 3일이에요. 1월 15일 날 한번 그랬는데 2002년도 2월 3일 날 밤 10시경에 배 한번 또 찌릅니다. 이 사람은 배를 몇 번 찔린지 모르겠어요. 배를 또 찔러가지고 다발성 장천공상을 입었어요. 뚫린 거죠. 네, 완전히. 배가 뻥뻥 뚫린 거죠. 장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해로 또 그때도 위장이 되고요. 그런데 결국은 자 배를 3번이나 찔렸잖아요. 네. 이 남편은 2002년 3월 25일 날 그 당시 노원구에 있는 병원에서 이 노원구 병원은 이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던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서 사지봉화지겸 이거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감염된 거 네. 얘기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다음에 횡문근 융해증 뭐 이런 그 증상으로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제가 보니까요 밀어 넘어뜨려서 뇌진탕 2번, 그다음에 눈 찔러가지고 실명시키고, 그다음에는 가스레인지로 기름 끓여서 얼굴에다 붓고, 그다음에 칼로 3번 공격하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은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악마하고 같이 사는구나라고 생각해 너무 이 좌절이라고 아니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되게 간호를 극진히하는 여성의 부인의 모습을 또 어민숙은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미니하우젠 증후군도 그때 보인다고. 이게 이제 그 미저리 같은 그게 미니하우젠 증후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리고 정성스럽게 감아갖고 치료하는 마치 제비 다리 네, 부러뜨리고 그런 식이죠. 감싸주고. 네. 그걸 또 시가한테 보이는 거예요. 시 부모님한테 보여갖고 우리 며느리 진짜 우리 며느리 착해. 이게 아이는 부실한데 우리 아들 아이는 부실한데 며느리 잘 구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신임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내 아들을 진짜 지극정성으로 관리하고 돌봐주는 착한 며느리.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이코패스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을 조작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거기서 쾌락을 느끼는 아마 전형적인 그런 특질을 보여요. 어민숙은. 이건 이제 서막에 불과합니다. 네.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나이트클럽 갔어요. 어민숙이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임 씨를 만났어요. 임 씨. 2002년 5월부터 이제 동거가 시작됩니다. 임 씨하고. 그런데 웃기는 거는 지가 결혼했던 사실마저도 숨깁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철저하게 위장해 버려요. 그리고 이 남자한테 대단히 자기가 괜찮은 사람, 부잣집 뭐 어떤 얘기하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내 앞으로 10억 정도를 주기로 하고 관리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잣집 딸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모 씨 이 사람 입장에서는 뻑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6개월이 지난 11월 중순경이에요. 역시 이 두 번째 만난 임모 씨한테도 우울증 약을 먹입니다. 첫 번째 했던 거랑 똑같아요. 남편한테 했던 거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넘어져가고 둔부좌상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 쪽 좌상. 그다음에 이 꼬리뼈 미골골절이에요. 그렇죠. 꼬리뼈가 이 다쳐가지고 전치 4주가 나와요. 예, 그리고 이때까지도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었어요. 병원에 4주 이제 입원했잖아요.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보험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혼자 쭉 쫓아갑니다. 바로 가서 혼인 신고해요. 왜 그러니까 보험금 목적인 거죠. 왜 꼬리뼈를 공격했는지 알겠네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못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11월 중순에 이제 그렇게 그 꼬리뼈 다치기 하고 혼인 신고하고 12월 14일입니다. 그게 또 우울증 약 먹이죠. 네. 그리고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눈을 찌르. 전 남편한테 했던 것처럼 오른쪽 눈꺼풀을 손으로 벌리고 제 침핀 있죠, 침. 그 핀으로 또 찌릅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서 각막 열상으로 실명을 시킵니다. 그 이후에도 이 임모 씨는 수시로 화상을 당하고 똑같아요. 남편 얼굴에 기름 부었던 거랑. 그리고 급기야 2003년 2월 12일 똑같습니다. 사지봉화지기염으로 네. 사망을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 이 거죠. 임모 씨는 운동선수 출신이랍니다. 네. 워낙 건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죽으니까 갑자기 무슨 우울증이 발발한 것도 그 이상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부검 요구를 하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부검이 시작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여자가 결정적인 진짜 교활합니다. 이 남편이 이제 두 번째 남편입니까? 딱 죽고 나니까 나 막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결혼할 거야. 죽었어도. 그래서 영혼 결혼식을 해요. 네. 영혼 결혼식을 하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 가족들도 의심을 거두어야죠. 게다가 가족들이 의심을 거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엄인숙이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죠. 자, 혼인신고 돼 있죠. 영혼 결혼식까지 올렸어요. 명실공히. 그러니까 아이도 있고. 아이도 이제 임신한 상태고. 사실 계속 걸리는 게 아이예요. 아이. 보통 이제 여성 연쇄살인범 할 때 그 혈연을 가진 아이의 존재에 대해서 그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진짜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그걸 물려줄 대상으로 하니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엄인숙은 전자 같아 갖고 사실은 더 소름 끼치는데 왜 이 부검이 안 된 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건으로 진행되려고 하는데 전통적인 우리의 것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죽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검하겠어요? 사망 결혼, 영혼 결혼식까지 하고 해버리니까. 애가 있고 이런 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해 2003년도 7월 10일 날 상해 사망 재해보험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두 곳의 보험사로부터 한 군데는 3,880만 원, 한 군데는 한 3,8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또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야,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건 우리말로 천인공노할 일들이 벌어지기 그렇죠. 시작합니다. 7월 26일 날 이제 그 아마 자신의 이 여민숙이 부모님이 그 종로구 숭인동에 살았나 봐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98년. 엄마 집에 이제 가서 엄마한테 우울증 약이 섞인 석류 주스를 먹입니다. 어머니한테. 그리고 나서 엄마가 잠들었잖아요. 어머니 우측 눈에다가 그 주사기를 꽂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결국은 외상성 백내장 급기야 실명.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때쯤 어머니 앞으로 보험 들어놨었겠죠. 네.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고요. 한 5개월 지난 11월 2일 날이에요. 밤 9시경입니다. 그때는 이제 남양주에 가 있었나 봐요. 이 어민숙이가 자신의 집이 그 집에 이 오빠가 같이 살았다고 그래요. 술을 먹어요 오빠랑. 그러면서 우울증 치료제를 잔뜩 섞어요. 그럼 오빠가 그 우울증 약 먹고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자마자 이건 진짜 잔인해서 오빠 양쪽 눈에다가 염산을 부어버립니다. 결막 화상으로 완전히 실명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한쪽만으로 보험금이 약하다고 생각을 음.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 이건. 오빠가 병원에 입원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염산 들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아예 오빠를 이제 사망시켜 버리려고 입원하고 있는 그 오빠 그 닌거 이렇게 꽂혀 있는 데다가 기관지 확장제 그 약을 또 넣어서 살해까지 시도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확장제가 넣으면은 여기가 이제 열려진 상태에서 이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침이. 그럼 죽는 거예요. 폐렴 걸려서. 이게 이제 고통스럽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료 약품인데도 사실은 대단히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는 것을 잘 아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사치를 즐기고 그 사치를 즐기는 와중에 그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팔고 탕진을 해버려요. 가족한테는 계속 거짓말하죠. 서울에 집 구해놨다 내가 이미 집 구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조만간 갈 거다. 그런데 이제 집을 구해놨으면 이사 갈 날이 또박또박 다가오잖아요. 그게 불안했던 거예요. 이 어민숙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범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05년도입니다. 이제 2005년도 1월 9일 날에 1월 달에 역시 똑같은 방법입니다. 석류 주스 엄마한테 한번 써먹었잖아요. 네. 우울증 약 타가지고 오빠하고 이 남동생이 혼절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을 지른 것 같아요. 불을 질러버려요. 케이크 우리 그 성냥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불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불을 질러가지고 방화를 해서 이제 아예 그 두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오빠가 깨나버리네요. 그 실명한 사람이
깨나가지고 어떻게 화재 진압을 해요. 그래서 오빠는 그냥 다행히 그 오른쪽 손 이런데 화상 정도 입는 3주 정도밖에 안 다쳤고요. 동생은 이 연기를 마셔가지고 흡입 화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흡입해서 화상. 그 2주 정도 진단이 나오죠. 아까 남편 첫 남편 하고 난 다음에 2억 얼마 받았고 둘째 남편 뭐 한 6천 가까이 받았잖아요. 그 나머지 이제 가족들로부터 받은 게요. 한 5억 9,600, 한 6억 정도를 보험금을 받았어요. 한 4개 보험사에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뭐 한 10억 가까이 정도. 이 보험금을 받아서 어민숙이는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났잖아요. 불나면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 집에 홀랑 다 버렸으니까. 그때 야, 이게 또 새로운 그 타켓이 나타납니다. 선정을 하는데 그 타켓이 그 집에 와서 이 좀 그 가사 일을 돌봐주던 강모 씨라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가사도. 그 여성분이 이제 딱 타켓이 된 거예요. 그 여성분한테 어민숙이 얘기합니다. 야, 조만간 우리가 집을 구해서 나갈 때까지 나 좀 니네 집에서 좀 기거할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집으로 가요. 그런데 뭐 한 달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이 여전히 머무르고 있으니까 남편도 불편하고 애들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방을 좀 비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때 이제 그 여성이 딱 그 통보해요. 1월 말까지 비우세요. 여기에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어민숙이.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분노를. 그래서 응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행을 합니다. 결국 2005년 2월 1일 날 새벽 2시예요. 새벽 2시에 성냥으로 수건에 불을 붙여요. 수건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거실에 있는 소파에 던져놔요. 방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강 씨의 남편이 안면 부위에 심한 그 2도 화상 정도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에 사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망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 씨도 병원에 유독가스 흡입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그 강 씨한테는 걔들도 2주 내주 3주에 연기 흡입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일가족이 완전히 풍비박산 나게 해버리는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보험하고는 관계없죠. 이거 완전히. 이거는. 네. 다른 것들은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수단으로 이용한 살인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표출적 살인 우리가 자신의 구분할 감정을 때, 드러내는. 그런 살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많이 들어가고 실수도 많이 수사 했고.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제 이 그 불지른 것 때문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 어민숙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사도우미했던 강 씨의 진술이 경찰이 수사할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사람도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아예 불을 내서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그 병원 계단에다가 석유 뿌립니다. 그래서 불을 지르다가 이게 CCTV의 영상에 딱 나와요. 이게 이제 강인숙이가 그 어떻게 보면 검거되는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그 와중에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2005년 2월 7일 날 그 와중에도 첫 남편, 첫 번째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사귀었던 사람이 있어요. 유모 씨라고. 그 집을 또 찾아가요. 그 집에 찾아가고 그 우울증 약 먹여요. 네. 병원에 사귄 사람한테. 그리고 나서 가방에서 신용카드하고 현금카드 절취해서 절도 행각까지 합니다. 그 돈을 훔쳐다가 자기 오빠 병원비 결제도 하고 그래요. 수법은 기본적으로 항우울제를 이용한 방법을.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자 뭐 남자를 떠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체적 제약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상대편을 한거 불능 상태로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자신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이 어민숙한테는 그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사건으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동생도 원래 불 태워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남동생이. 남동생이 경찰에다가 제보를 줍니다. 누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쭉 죽었던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누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부터 시작해서 실명했다 다. 눈이 멀었다. 그다음에 누나가 보험 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다. 이런 얘기 등등을 경찰이 제보해요. 그래서 검거를 딱 합니다. 체포해요.
체포하고 그 이후부터 엄인숙이의 이 행동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마약 중독이라고 해요. 네. 약을 샀었어야겠어요. 무슨 약이요? 마약이요. 제가 좀 힘들어하고 좀 괴롭고 많이 짜증스러웠을 때 옆에 있는 어떤 아줌마가 가르쳐줘서 시작하게 됐어요. 난 정말 너무 괴롭다. 엄마 아빠 오빠한테 다 미안하지만 나는 마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돼서 난 돈이 엄청 필요했다. 그 돈 때문에 난 마약 살려고 난 마약에 쩔어 있으니까 그 마약을 주장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엄마 그 가족들 얘기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치면서 동정심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네. 네, 그래서 경찰이 마약 결과를 했더니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금단 현상 또 환각 현상을 겪어본 사실이 없다. 근데 또 얘기해요. 또 그 엄인숙이가 뭐라 했냐면 내가 안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몸에서 나 그때 이뇨제 먹어가지고 다 배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여자예요. 근데 딱히 그 마약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몰랐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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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그 정도는 몰랐어도 몰랐지만은 이 뭐 의학 지식은 많은 거예요. 이뇨제로 해결할 수 네. 있다는 어느 정도까지 변명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는 기관지 확장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도 하고 이 사람은 결국 2015년도에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난 진짜 요즘에 판사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가는 게 많은데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 당시는 인격 장애와 정신병에 대한 구분이 없었을 것 같아요. 판사들이. 이건 인격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인격 장애는 범죄자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신병이랑 헷갈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엄인숙은 계속 주장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계속 그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자기는 뭐- 마약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평생 동안 치료했고 그러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계속 결국은 하고 말씀드리면 법정에서도 계속 울고 막 엄청났다는 사정하고 그랬어. 근데 사실은 그게 흔히 말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건데 그런 종류의 울음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잘하거든요. 엄인숙이 가장 잔인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뭐세요? 사람이 눈을 공격하는 거는요. 그렇죠. 어지간한 범인 아닌다면은요 사람 눈을 공격 못해요. 연살인 범죄를 연구할 때도 토막하고 그 세트로 묶이는 게 눈가리기예요. 미국의 여러 연살인범들이 사실은 이 강간을 하는 과정에서 차마 자기가 가해야 하는 그 피해자의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기 때문에 눈을 찌르거나 아니면 눈을 안대로 가리거나 하고 이 범행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을 공격한다는 거는 정말 잔인성의 범죄학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잔인성의 극치라고 봅니다. 네. 이제 적어도 이게 그 자기 엄마랑 자기 오빠를 거기를 그걸 남편도. 주사기를 넣고 그대로 했다는 건 이거는 진짜 그 의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정교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염산을 넣을 때도 이게 튀거든요. 뭐 그럼 얼굴이 다 타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거기만 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거는 거의 손을 안 떨고 그냥 깔끔하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노련하게. 예, 노련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흔히 말하는 감정선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 혈육한테도 그러면 이건 레벨이 굉장히 높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와닿는 공격이라든지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할 수 있지만 타인이 아프고 타인이 공격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정적 동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감정이죠. 무감정.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여인을 사이코패스라고 40점 만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마 그런 그런 부분을 생각이 그런 들고요. 근데 뭐 그건 검사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줘도 사실은 그 딱히 무방하죠, 무방하죠. 무방한 네. 정도가 되는 근데 건데. 저희도 사실 이런 그 살인 사건을 다루는 이유는 사실 범행 수법이라든지 범행의 잔인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더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세운다든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소위 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해요. 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지만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건 좀 어렵겠죠. 하지만 네 그런 사회가 만들어가는 노력은 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